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김현수의 시절일기 속에서 한 편을 보겠습니다. 2011년 5월 24일 김현수 작가의 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좀 길어요. 영국의 소설가 존 버거는 본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 화가 터너의 유화 눈보라에 얽힌 일화를 소개한다. 한 친구가 그에게 자기 어머니가 눈보라 그림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말하자 터너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해를 바라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눈보라 장면을 관찰하려고 선원들에게 날 돛대에 잡아매게 했지. 그렇게 묶인 채로 4시간을 보냈고 그 눈보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네만 만약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걸 꼭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느꼈지. 그러니 다른 사람이 그 그림을 좋아하고 말고 할 일은 하나도 없다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와 똑같은 장면을 겪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이 온전히 되살아난 거지. 어머니가 화가인가? 아니, 그렇다면 자네 어머니는 다른 걸 생각했을 것이네. 이 일화를 자신의 예술을 이해하려는 대중을 무시하는 아티스트의 오만함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터너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캔버스에 그렸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터너가 겪은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시각화하면서 그의 경험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정보들, 예컨대 바람소리라든가 추위라든가 배의 흔들림 같은 것들은 대부분 유실됐으니까 이해를 바라고 그린 게 아니라는 그의 말은 바로 여기서 비롯한다. 뒤집어 말하면 그는 오해를 예상하면서도 자신이 본 것을 그려야만 했다. 그렇다면 이 오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 오해는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볼 수 없음과 관련된 문제다. 이 오해는 주로 시각과 연결된다. 시각은 제한된 감각이다. 시각은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눈은 오직 사물의 표면만 볼 뿐이다. 만약 사람을 본다면 눈은 그의 육체만, 그 중에서도 겉모습만 볼 수 있다. 내장이나 핏줄 같은 것을 눈은 보지 못한다. 하물며 그의 성격이나 영혼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눈보라의 겉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면 터너가 선원들에게 돛대에 자기 몸을 묶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터너는 그때 겉으로 보이는 시각적 정보 이상의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화가로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시각적으로 치환해서 표현해야만 한다. 화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면 화가가 아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도 캔버스 속에 그려 넣어야만 한다. 눈이 아닌 다른 감각기관으로 파악한 것을 시각적으로 치환해 표현한 그림을 이해하는 일은 화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다. 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 정보를 원래의 감각 정보 혹은 개념으로 되돌리는 방법에 정통해야 한다. 이 방법을 모르면 그림의 겉모습만 상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만 그림을 감상한다면 당연히 화가의 경험을 오해하게 된다. 존 버거가 사진작가 장 모르와 함께 펴낸 책 말하기의 다른 방법에는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일이 어떤 식으로 오해를 만드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가 등장한다. 여기서 장 모르는 자신이 찍은 사진 한 장을 제시한 뒤 그 사진을 본 각 직업군의 반응을 한데 모았다. 그 사진과 몇 가지 반응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을 보면서 각자가 느끼는 바가 이렇게 달라요. 원예사가 뭐라고 했냐. 이 사진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사진 찍는데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 같다. 그는 자연을 사랑한다.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요즘의 젊은이다. 집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찾아 어디든지 간다. 이게 원예사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
목사는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미래는 젊은이의 것, 희망의 모습, 얼굴과 옷이 인상적이다. 바야흐로 때는 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배우는 꽃이 만발한 나무 속의 젊은이, 봄, 성적인 분위기, 펠리니, 감독의 아마르코르드에서 난 여자를 원해 하고 외치는 남자를 연상시킨다. 다만 이 남자는 더 젊고 나무에도 꽃이 피었다. 이렇게 또 여배우는 표현을 하고, 정신과 의사는 또 뭐라고 이 사진을 보고 말하냐? 꽃들이 만발한 과수원에 있는 스페인 노동자. 그가 프롤레타리아란 사실과 계절이 봄이란 사실의 대조. 아니, 사실 대조적인 건 없다. 그가 뭘 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하얀 걸로 보아 카메라는 아니고 놀란 표정이지만 나쁜 짓은 안 한 것 같다. 과수원에서 처녀가 일광욕이라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정신과 의사는 표현을 하네요. 실제로는 이 실제 사진은 뭐냐면 1971년 워싱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 백악관 앞에 모인 40만 시위대. 이 젊은이는 더 잘 보이는 데서 사진을 찍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금 그 시위대 중에 한 반대 시위하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는 거지요. 같은 그림을 보면서 원예사, 목사, 여배우, 정신과 의사 이렇게, 그리고 실제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오해들은 그렇다면 자네 어머니는 다른 걸 생각했을 것이네. 이제 본문으로 아까 돌아갔죠. 그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터너의 말에 붙은 주석과 같다. 터너의 말에 붙은 주석과 같다. 사진가 역시 화가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찍을 당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모두 넣어 프레임을 구성한다. 그렇기에 사진가의 작품을 읽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 그 이상의 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만 한다. 다른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감상자는 작품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예술의 향유자라면 겉모습으로 작가가 말하는 바를 속단하려는 조급한 태도를 버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예술가는 자신이 보여주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겉모습을 구성한다. 완벽한 감상자라면 장모르의 사진을 보고 그가 붙인 주석까지 해석해낼 것이다. 터너는 자신의 눈보라 그림에 눈보라 얕은 바다에서 신호를 보내며 유도 등에 따라 항구를 떠나가는 증기선, 그날 밤 필자는 아리엘호가 하위치 항을 떠나던 밤에 눈보라 속에 있었다라는 다소 긴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은 장모르가 자신의 사진을 설명하기 위해 붙인 주석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이 눈보라 그림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장모르가 받았던 것과 비슷한 오해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대로의 그림은 화가의 경험에 닿지 못하게 만드는 차폐막이 된다. 터너의 일화에서 이런 한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어머니가 화가인가? 라는 그의 되물입니다. 캔버스에 그린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비시각적 정보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을 터너는 화가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화가는 그림을 본 사람이 시각적 정보와 비시각적 정보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마음속에 떠올릴 심상까지도 고려해 캔버스의 시각적 정보를 배치한다는 뜻이리라. 이렇게 구성된 캔버스는 그 안에 숨은 비시각적 정보까지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 예컨대 터너의 표현대로라면 화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저 겉모습으로만 존재한다. 화가가 아닌 사람은 이 겉모습만을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오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터너의 생각이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떠올릴 심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화가가
시각적 정보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해석하려고 든다면 이를 두고 상황 의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상황 의존적인 관람객은 눈보라 그림을 보고 한때 그 그림 속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 속으로 빠져든다. 이때 그는 자신을 둘러싼 구체적인 세계의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만 그 그림을 인식한다. 이런 일은 언어를 들리는 대로만 이해하는 문맹자들에게 흔하게 일어난다. 윌터 J. 웅의 저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는 A.R. 루리아의 꽤 흥미로운 조사 내용이 나온다. 루리아는 1931년과 그 이듬해에 걸쳐 소비에트 연방의 우즈벡 공화국과 키르기즈 공화국의 오지에서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과 얼마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는 편안한 분위기로 찻집에 앉아서 그들을 상대로 질문을 던졌는데 그건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그 반응을 들은 장모르의 방식과 흡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상황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기하학적인 도형을 식별할 때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의 경우 접시채, 물통, 시계, 달 등으로, 사각형의 경우 거울, 문, 집, 살구, 건조판 등으로 일컬었다. 반면에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기하학적 도형을 원과 사각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또한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가 결여돼 눈이 있는 북극 지방에서는 곰은 모두 흰 빛깔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야 제물야는 북극 지방에 있으며 거기에는 언제라도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곰은 어떠한 빛깔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까만 곰이라면 본 일이 있습니다만 다른 빛깔을 한 것은 본 일이 없거든요. 라는 대답이 나왔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이유로 웅은 구술문화는 기하학적인 도형, 추상적인 카테고리에 의한 분류, 형식 논리적인 추론, 절차, 정의 등의 항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고란 문자와 무관한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루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텍스트 안에서만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텍스트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루리아의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분석하는 데 곤란을 느낀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무척 가난했고 지금은 이미 결혼해서 자식도 있어요. 라고 대답하거나 지금의 자신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좀 더 땅이 있어서 보리를 더 경작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즉 그들은 외부의 상황 속에서만 자신을 바라볼 뿐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책을 좀 난해하지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일기를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림을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화가의 그림을 관람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뒤집어 말하자면 화가가 구성해 놓은 캔버스를 해석해야 할 텍스트로 여길 때 우리는 그의 작품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게 아닐까? 캔버스에 그려진 형태와 빛깔을 해석할 수 없다면 그림의 의미를 추상적으로 범주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런 이들 역시 뭔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건 자기가 본 곰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이 외부적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리라. 그들이 떠올리는 것과 화가가 떠올리는 것이 일치할 확률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들은 다른 걸 생각했을 것이다. 화가가 그린 그림을 화가의 생각을 그릴 때의 생각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읽으면서도 지금 어려워요. 그래도 들어보세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의 사물이 가능한 한 사실에 입각한 것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단순히 대상을 도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깊은 암시를 주는 것이거나 또는 감각의 영역을 깊은 곳까지 열리게 하는 것을 그려내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예술이 추구하는 전부가 아닌가요? 라고 말했다. 베이컨의 말이 맞다면 만약 그림을 보면서 화가가 떠올린 것이 아닌 다른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술이 추구하는 전부를 향유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런데 그 화가가 그린 그 의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무리한 요구죠. 자,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수전 손택에게 바치는 글인 사진술의 이용이라는 것에서 존 버커는 카메라가 발견되기 전에는 무엇이 사진을 대신했을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판화, 소묘, 채색화 등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존 버거는 기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억과 달리 사진에는 맥락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제한된 감각으로서의 시각이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다. 그렇지만 맥락 속으로 다시 돌아갈 때 사진은 마법처럼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맥락은 직선적 흐름이 아니라 방사형의 그물망, 다수의 기억과 같은 것, 경우에 따라 출렁이나 크게 바뀌지 않는 역사와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진이 좋으면 좋을수록 창조될 수 있는 그 맥락은 보다 더 완전한 것이 된다. 그러한 맥락은 시간 속에서 그 사진을 대신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 그것 자체의 원래 시간이 아닌 서술되는 시간 속에서이다. 서술된 시간은 그것이 사회적 기억과 사회적 행위의 성격을 띠게 되면 역사적 시간이 된다. 짜 맞춰진 서술되는 시간은 그것이 자극하고자 하는 기억의 과정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역시 어려운 얘기들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한두 번 더 리와인드 시켜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무엇이 소설을 대신했을까? 이야기, 민담, 전설 등도 있겠지만 아마도 꿈, 그 중에서도 실현되지 않은 꿈이 아닐까? 여러분 인쇄술이 있기 전에 무엇이 소설을 대신했냐 이런 얘기죠. 자, 실현되지 않은 꿈은 그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로 존재할 뿐 원래 이야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간 혁명을 꿈꿨다가 처형당한 많은 사람들의 꿈은 공적인 역사는 그걸 음모라고 말하겠지만 그 플롯은 실현되지 않은 계획, 즉 현실에 존재하지 못한 이야기다. 그것도 혁명도 하나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설의 플롯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아서 현실에는 존재할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진이나 그림과 달리 소설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맥락을 찾지 못한다. 소설을 읽은 뒤 작가에게 실제 겪은 일이냐고 묻는 독자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대답하지만 내가 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들은 창작한 것으로 만약 현실의 인물이나 사건들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그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 소설은 꿈과 같은 것이라 글로 쓰여지기 이전에 실제 이야기가 없다. 대신 꿈이 해석되어야만 하듯 소설은 문장을 모두 해독한 독자에 의해 한 번 더 해석되어야 한다. 작가는 작가의 이 능력을 믿기 때문에 터너와 마찬가지로 해석될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쓴다. 여러분 여기서 해답이 있죠. 화가는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그대로 해석해 주기를 바라진 않잖아요. 작가가 쓴 글은 도서계라고 부를 만한 자족적 생태계를 거치며 독자가 읽는 텍스트가 된다. 이 생태계는 크게 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 책을 읽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왼쪽에 작가가 있어 글을 쓴다고 치자면 가장 오른쪽에는 독자가 있어 그 글이 인쇄된 책을 읽는다.
작가가 쓴 문자가 인쇄된 책을 독자가 읽는다고 말하면 간단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작가가 쓴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독자가 읽는 텍스트로 진화한다. 예를 들어 편집자는 작가의 원고를 교정하며 그 텍스트에 기여한다. 그가 표시한 교정부호 하나하나는 작가가 쓴 문장만큼 중요하다. 표지나 본문을 만드는 디자이너나 그 책을 어느 분류에 넣어야 할지 결정하는 사서 역시 텍스트에 기여한다. 도서관의 어느 서가에서 그 책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독자가 텍스트를 대하는 데 기여한다. 만약 도서관에서 밑줄이 그어진 책을 빌려서 읽는다면 먼저 빌린 사람 역시 텍스트에 기여하는 셈이다. 그래서 책을 펼치면 독자는 문자 말고도 많은 것을 읽게 된다. 파본이냐 아니냐는 당연히 중요하다. 내용을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도 독자는 파본을 불완전한 텍스트로 여긴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서체를 사용했으며 글자의 크기와 행간과 자간은 어떤지에 따라 독자는 전혀 다른 텍스트로 인식한다. 표지만 바꿔도 소설의 텍스트는 달라진다. 하물며 작가가 자신의 예전 작품을 개정해 표현 방식과 문장의 배열을 바꾼다면 전체적인 줄거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도 그건 전혀 새로운 텍스트다. 그러므로 슬픈 마음의 서점을 찾아가 할 일 없이 서가를 배회하다가 어떤 책의 제목에 혹은 표지에 끌려 그 책을 사와서 매일 잠들기 전에 읽는다고 할 때 그 독자가 도서계의 맨 왼쪽에서 작가가 쓴 문장만을 읽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 독자가 읽는 책은 작가뿐만 아니라 도서계 전체가 기여해서 만든 공동의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이 텍스트에는 작가가 문자로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들과 함께 문단을 나누고 절과 장을 구분하면서 생긴 비문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작가의 손을 떠난 뒤에도 원래의 글을 편집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편집자, 출판사, 제지업자, 인쇄업자, 서점상, 사서 등이 참여해 작가의 글에 비문자적인 요소를 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를 단지 거기 인쇄된 문자만으로 해석할 경우 독자는 많은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다. 관람객이 화가의 캔버스에서 비시각적인 정보까지 읽어내듯이 종이책의 독자들은 한 권의 책에서 비문자적인 요소들까지 읽어낸다.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옮겨질 때 텍스트는 어떤 폰트, 어떤 간격, 어떤 여백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유동적으로 바뀐다. 심지어 읽는 사람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특정한 문장이 실린 페이지가 매번 달라지기도 한다. 하물며 본문 디자인이나 종이의 재질, 책의 두께 같은 것들은 책의 텍스트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이런 형편이니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옮겨질 때 비문자적인 요소들은 거의 대부분 유실되고 만다. 이는 오직 문자만이 종이책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 따라서 파본을 불완전한 텍스트로 여기는 종이책 독자의 입장에서는 오직 작가가 쓴 문자만이 존재하는 전자책의 텍스트 역시 불완전하다. 그래서인지 전자책으로 소설을 읽고 나면 어딘가 덜 읽은 듯한 느낌이 든다. 불완전한 텍스트라고 여기는 한 독서도 불완전해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읽지 못한 비문자적인 요소들 때문에 전자책의 독자들은 터너가 지적한 것과 같이 작가는 물론이거니와 종이책의 독자와도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다. 전자책으로 문자만을 읽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문장이 쉽게 해석되지 않을 때다. 예컨대 난해한 작품일 경우 난해한 작품을 전자책으로 읽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문자가 곧 텍스트의 전부이므로 텍스트를 벗어나 해석할 여지는 없다. 반면 종이책의 경우에는 여백이나 앞서 읽은 문장들까지도 지금 읽는 텍스트에 포함된다. 여백에 뭔가를 끄적이거나 앞에서 줄을 그은 다른 문장을 바로 찾아 읽을 때 난해한 문장은 그 문자들 바깥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전자책은 독자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고급 텍스트를 가져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옮겨지는 과정에서 비문자적인 텍스트들이 유실돼 종이책으로 향유했던 독서 경험 중 일부라도 사라진다면 굳이 전자책을 선택할 이유는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간 인류를 진보하게 만든 고급한
텍스트의 경우 난해한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비문자적인 요소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던 과거의 독자들보다 뒷걸음질 친 독서를 할 이유는 없으니까 미래의 책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애둘러 왔다. 내가 꿈꾸는 책은 이런 것이다. 실제 종이와 비슷한 재질을 가진 얇은 전자종이 150장을 책처럼 재분한 뒤 그 종이 위에 전자잉크로 텍스트를 배치하는 책.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가 1:1 스케일로 그리는 지도, 즉 한반도만한 크기의 종이를 한반도에 펼쳐놓고 그대로 그리는 지도이듯이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책이라고 해도 괜찮다. 이루어지지 못한 꿈은 소설이 될 테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이러한 그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 2011년 5월 24일 일기 한 편을 이렇게 길게 지금 한 26분 가까이 되는데요. 25, 6분에 걸쳐서 읽을 만한 이러한 그 소설가 김현수가 자기의 일기를 이렇게 긴 일기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 그림을 그린 의도, 또 소설가나 작가가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의도, 그리고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을 때의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것을 보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 감상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전달이 될 거냐. 하물며 책도 마찬가지다. 책을 쓴 사람을 정말 지금 이 종이책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전자책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특이한 그런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글 한편으로도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걸로, 느낌이 있을 걸로 봅니다. 결코 우리의 26분이 헛된 시간이 아닐 거라고 보고, 여러분 이런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도 일기부터 쓰자고 오늘 또 강조합니다. 김연수의 시절 일기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가끔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